공유를 드립니다. 대략 한 30분 정도 발표를 드릴 거고요.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 인사 올립니다. 저는 경영정보학을 전공하고 있는 김태경이라고 합니다. 주된 관심사는 데이터 분석 및 관광과 게임 산업입니다. 인터넷에 저 이름을 찾아보시면 게임에 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R 프로그래밍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어서요. 여러분 혹시 R 좋아하시면 제 블로그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영 전략과 데이터 활용 전략 그리고 비즈니스 프로그래밍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좀 감히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주변에 로봇이 얼마나 많을까요? 오시다가 로봇 좀 보셨습니까? 프레딕션 머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널리 알려진 AJ 아가왈이라는 작가가 로봇이 우리 주변에 잘 녹아드는 순간에는 오히려 그들의 존재를 우리가 전혀 모를 것이다. 존재를 망각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16년에 나온 영화 패신저의 한 장면입니다. 이 패신저라는 영화가 아가왈이 얘기했던 그런 일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주 여행 중 사고로 동면에서 깨어난 주인공이 바에 가서 다들 자고 있으니까 혼자 깨어난 거예요. 바에 가서 자신을 맞이하는 친절히 맞이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환영도 해주고 농담도 해주는 이 사람은 사람이 사실 아닙니다. 그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로봇이고요. 윗부분만 필요한 거죠. 아랫부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잘 얘기해줄 수 있는 입과 그리고 환대를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손 정도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공상과학 영화에서 등장하는 이와 같은 장면을 우리는 언제쯤이면 주변에서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얼마 전 언론에서 이와 비슷한 소식을 저희에게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역삼에 위치한 커피 바케이 이름도 힘드네요. 커피 바케이에 얼음을 깎아주는 바텐더 로봇이 있습니다. 앞서 본 모습과는 많이 다르죠.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른데 또 보면 고객을 따뜻하게 맞이하기에는 왠지 부족한 점도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로봇이 이제 인간과 교감하는 장소에 있다. 일하는 장소가 공장이 아니라 바로 저희 일상 주변에 있다는 점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로봇이 위치해야 되는 곳은 공장이죠. 공장에도 보면 철체로 되어 있는 케이지 안에 로봇이 들어있습니다. 워낙 강하고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사람이 있다가는 다치기 십상이죠. 그런데 그런 로봇들이 이제는 공장을 벗어나서 점차 우리 주변으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힐튼 호텔하고요, IBM이 코니 로봇을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실험적인 단계에 있는 로봇인데 호텔을 내방하는 여행객을 맞아주고요, 각종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나마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언제든지 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인공지능은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저희 집에도 3개나 있습니다. SK텔레콤에서 만든 누구가 있고, 아마존 에코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있고, 구글 홈 서비스가 저희 집에 있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 3개를 넣고 같은 질문하면 되게 재밌습니다. 대답을 하는데 각자 서로 다른 대답을 해놓고 대답 때문에 또 다른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들이. 사실 그런 인공지능 스피커에다가 팔 달아주고 머리 달아주면 혼이가 됩니다. 왜 이런 로봇을 로비에 놔뒀을까요? 사람을 맞이하기 위한 것이죠. 호텔에 가서 고객님이 걸어오십니다. 걸어오시면 이제 로비에 서 있던 분들이 긴장을 하죠. 어떻게든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채야 되고 인사를 열심히 해야 되고 한순간도 집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밤이라면, 새벽이라면 아무래도 인간이다 보니까 힘들겠죠. 그럴 때 로봇이 바로 사람이 오는 것을 알아채고 환대를 시작하면 그것을 보고 오히려 사람들이 내가 할 일이 무엇이구나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약간 시간을 가지게 하는 거죠. 옆을 보면 환대하시는 분들이 있죠. 하지만
사실 들어올 때는 먼저 로봇을 먼저 보고 갑니다. 그래서 로봇이 먼저 눈치를 채면 그 다음에 사람이 환대를 하는 거죠. 환대 산업이라는 것은요, 범위가 대단히 넓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좋은 경험을 선사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호텔, 관광지 방문, 오락, 전자게임 이런 걸 비롯해서 식당에서도 이 환대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로봇이 사람을 맞이하는 방식을 거꾸로 뒤집으면요, 앞에 있는 코니 로봇을 뒤집으면 사람이 사람을 먼저 대하고 오히려 로봇은 뒤에서 조용히 활동하는 그런 것도 볼 수 있죠. MIT 출신들이 만든 스파이스라는 이 가게는요, 보스턴에 위치해 있는 로봇 식당입니다. 병변에 위치한 로봇이 패스트푸드를 만들어주면 사람 종업원이 고객을 응대하면서 각종 요구 조건을 반영해서 음식을 완성을 해줍니다. 사람의 역할은 그야말로 서비스에 집중이 되고 기계와 사람이 협동을 해서 서비스 가치를 공동 창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현대산업에 로봇 및 인공지능을 활용하려는 노력 가운데서 우리를 가장 즐겁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택시 서비스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그 페어몬트 호텔,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페어몬트 호텔은 그 자율주행차 업체인 이 죽스와 협력하여서 이러한 서비스를 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손님을 태운 다음에 차량 안에서 체크인을 수행하고요, 각종 필요한 서비스를 그 안에서 다 예약할 수가 있습니다. 활동이라든가 액티비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또 샌프란시스코는 굉장히 아름다운 항구 도시잖아요. 가면서 샌프란시스코 역사라든가 뭐가 어디에 있다든가 이런 종의 약간의 관광 정보들을 주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없이 완전 자율주행차 기술이 언제쯤이면 완성이 될까? 아직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지금 자율주행차가 나와 있긴 한데 운전자가 없이도 다닐 수 있는 자율주행차는 아직까지는 걱정스러운 점이 많죠. 하지만은 이미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법령을 정비해서 이러한 신규 사업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그 변화의 촉발점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해보게 되죠.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좀 실험적이고 좀 너무 멀리 있는 내용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들은 여러분부터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앱들입니다. 여행 일정을 디자인하거나 아니면 조건에 맞는 호텔을 자동으로 예약해주거나 다국어 서비스를 해주거나 채팅 인공지능들이 실제로 여행객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결제한 기록을 바탕으로요, 이렇게 당신이 물건을 구매하고 서비스를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 가서 서비스를 받으면 좋겠다, 여기 가서 하면 좋겠다, 쿠폰도 주고 사람들이 여정들을 설계해주는, 또 제가 관광지를 들르잖아요. 관광지 들르면 당신과 비슷한 사람은 이근 관광지를 이런 데를 들러봤다, 그래서 설계를 쭉 해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그 도시의 유명한 거 하나를 볼 수 있지만 세세한 것들을 다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유명한 거 하나를 보고 나면 세세한 것들을 앱이 안내를 해주고 지도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앱의 지도를 따라서 저희가 쭉 움직이면 재밌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은 관광 안내 역할을 하시는 분이 따라다니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이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앱에 탑재된 인공지능이 저희를 안내하는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 서비스 과학과 MIS 분야 그리고 스마트 관광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지칭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라이사라고 부르는데 로봇, 인공지능 그리고 서비스 자동화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앞선 여러 분야에서 이 라이사를 활용할 경우에 어떤 변화들이 도래할 것인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많이 진행한 바 있습니다. 환대 산업 부분 투어리즘에서 이 라이사가 과연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참으로 여러 차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요. 단순 노동이나 감정 노동을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환대 산업은 힘을 써야 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좀 팔아야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라이사가 그런 노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고객에게 또한 신선한
즐거움을 주어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어 내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인구 감소 그리고 고도 정보화 사회로 저희가 진입하게 되면서 점차 높은 임금의 고품질 노동을 추구하려는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저도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느끼는 건데 단순 노동이나 좀 머리를 쓰지 않는 이런 것보다는요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일을 훨씬 더 하고 싶어합니다. 저임금 노동의 공급과 수요가 지금 불균형에 빠질 위험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까지 환대 산업을 지탱해왔던 노동 구성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로봇이나 인공지능의 활용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환대 산업에서 라이사를 도입했을 경우에 우선 생각할 수 있는 이익은 이 노동비 감소를 통한 원가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신선한 서비스 도입을 통해서 차별화 우위를 또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사가 흔하지 않았던 시점과 좀 비교를 해보면요. 지금부터 한 10년 전 혹은 5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점차 이런 원가 우위와 차별화 우위는 모든 현대산업에 있는 플레이어가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경쟁이 또다시 격화가 되고요. 또 집중화 우위를 통해서 이른바 마켓 니치를 찾아가는 그런 노력도 뒤따를 것입니다. 인공지능 사업이 당장은 지금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점차 플랫폼 사업화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하나의 회사도 단독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데이터 이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라이사를 도입했을 때 위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익들을 보기보다는요. 사실 서비스 대기 시간이 짧아지고 종업원의 정보력이 좋아지고 또한 피로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대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라는 식의 주장들이 최근 나오는 논문들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이나 실무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보면요. 반복적인 고객 응대, 청소, 음식 배달, 길 안내 등에서 우선적으로 현대산업 로봇, 인공지능들이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지금까지 너무 좋은 말씀만 드린 것 같아요. 저희가 로봇이 들어오면 다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상당히 현실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16년, 7년을 기점으로 이제 인공지능들이 좀 더 개발되기가 쉬워졌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알파고 이후에 딥러닝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올라갔죠. 데이터를 바탕으로 딥러닝을 좀 해서 인공지능을 쉽게 개발해보겠다 기대가 올라갔고 그에 대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상당히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우선 적용된 사례도 많고요. 지금 몇 년 지난 다음에 그 결과를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데 현실 결과를 보니까 기대했던 만큼 그렇게 좋은 효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게 나옵니다. 일본 헨나 호텔의 사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쿠오카에 위치한 이 호텔은 그 고객 접대부터 안내까지 로봇과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몇 년 전에 많은 인간 종업원들이 자리를 내놓고요. 이 호텔 안에서는 로봇들이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곳이죠. 그런데 2년 뒤, 이 헨나 호텔이 유명세를 탄 2년 뒤에 이번에는 로봇 노동자가 퇴출되는 사례가 벌어졌습니다. 제목 그대로 로봇 노동자가 나가고 다시 인간 노동자가 재고용되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올해 초에 그 카이스트와 고려대학에서 아룬 굽타 교수가 2차례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 주장은 실제 그 로봇과 인공지능과 인간 사이에 무엇을 얼마나 양보를 해야 될 것인가. 또한 더 중요한 문제는 만약 로봇이 실수하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탓할 것이냐는 거죠. 서비스라는 게 실패하면. 인공지능이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이 또 뭔가 잘못했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카페에 가서
음식을 시켰는데 원하지 않은 음식이 나왔습니다. 저는 핫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 아이스가 나왔어요. 그럴 때 제가 사람에게 주문했던 거와 인공지능에게 그걸 주문했던 두 가지라고 생각해 보시죠. 인간 노동자가 고객에게 불편을 끼치면 고객의 반응을 보고 바로 사과할 기회를 가집니다. 또한 서비스 실패를 회복시키는 노력을 통해서 오히려 더 고객 감동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걸 서비스 패러독스라고 그러는데 그런 기회를 얻습니다. 리바운드 기회를 얻습니다. 근데 만약에 인공지능이 뭔가 잘못하고 나면요. 고객은 인공지능한테 어떻게 항의해야 될지 모릅니다. 항의를 해봐야 들어온 답변은 똑같을 수도 있고요. 또 항의를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지 잘 모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전략이 통하지 않는 시점이죠. 그러다 보면 누구를 탓할까요? 바로 회사를 탓하게 됩니다. 당신의 회사가 잘못되었다. 그리고 바로 탓합니다. 그 다음에 탓한 정보를 어디 올립니까? SNS,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바로 정보를 올립니다. 또 리뷰 사이트를 통해서 이 회사는 뭔가 문제가 있다. 바로 올립니다. 회사들은 그걸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요. 또 서비스 실패에 대해서 리커버리 하기 전에 이미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펜나호텔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았어요. 로봇이 원하지 않는 대로 움직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요구를 잘 반영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은 침묵합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디다 얘기합니까? SNS다 얘기합니다. 익스피디아다 얘기하고 트립어드바이저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원치 않은 서비스 회복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실수도 무시하게 빠르게 합니다. 로봇은. 인공지능을 도입한 결과로 노동력이 대체된다. 사실 간단해 보이지만 서비스 분야에서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환경 통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인데요. 다양한 예외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환경의 예외 사항들을 모두 다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상태를 예측해서 사전에 필요한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희가 모든 상태를 다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이 바로 딥러닝을 활용해서 데이터로부터 알고리즘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서비스 분야에서 인간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모조리 데이터화한 적이 있습니까? 영화에서 보면 여러분들 가상영화 만들 때 몸에 센서를 붙인 다음에 연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D로 이렇게 나옵니다. 연기한 장면들이. 그리고 인간의 행동들을 데이터화하는 것인데 서비스 분야에서 그런 식의 데이터를 저희가 쌓아볼 경험도 없고 상호간에 서비스를 하는 종업원과 서비스를 받는 고객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도 저희가 반응 데이터로 잡아본 적은 없습니다. 서비스하는 영역들과 위치는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커피 가게를 가봐도 모든 커피 가게가 레이아웃이 다 다릅니다. 상황도 다르고 커피를 마시는 경우도 다 다릅니다. 그런 데이터들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마구 쌓은 데이터는 좋은 데이터인가? 당장 시급하니까 일단 쌓여있는 고객 접점 데이터를 활용해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쓸 수 있죠. 저는 여러 인공지능 프로젝트에 컨설팅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CEO나 CIO로부터 반복적으로 들었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1년에 2억을 들여서 이 데이터를 10년을 쌓았으니까 우리 20억짜리 데이터가 있다. 이렇게 가치 있는 데이터가 있으니 여기서 인공지능을 만들어달라. CCTV로 20년치 녹화된 HDD가 있다. 이걸 통해서 무슨 돈을 벌 수 있느냐? 어떻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릅니다. 그런 데이터로부터 돈을 많이 벌려면 결국 서비스에 관한 데이터가 안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많은 데이터를 오랫동안 모집했지만 그 안에 저희가 쓸 수 있는 행동 데이터가 없으면 다 쓰레기입니다. garbage in, garbage out.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오는 거죠. 딥러닝을 해봐야 예측력이 확 떨어집니다. 데이터를 정제하는 게 어렵죠. 데이터 존재 구조를 다루는 그 온톨로지 이론을 다시 한번 기본을 짚어보면서 이게 왜 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값, 이게 축적된 데이터라면 이 값에서 우리는 그 속성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속성을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이나 클래스 혹은 차원과 같은 좀 더 고차원적인 인식의 단계로 엮이게 되고요. 또한 값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 값들을 만드는 개체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구조가 잡히면 이 개체들을 추적해서 저 개체들을 통해서 카테고리를 다시 재구성하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딥러닝하는 과정도 저희 구체적인 데이터로부터
좀 개체와 카테고리 연결시켜주는 알고리즘을 구하려는 활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뭡니까? 저희가 추상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원리 원칙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사람에게서 기계로 이전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려면 상단이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단도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값에서 속성을 추출하고 거기서 데이터를 클래스화시키는, 카테고리화시키는 저 노력과 그 다음에 저희가 얻어진 데이터를 중심으로 데이터로부터 알고리즘을 얻어내려는 딥러닝의 노력이 서로 상대간 구조를 가지고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하부가 없으면 상위가 불가능하고 상위가 없이 하부만 있으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데이터 품질로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빅데이터 시대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 4, 50년 전에 나왔던 이 원칙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축적한 빅데이터라는 것이 사실은 사용자가 우수한 참여를 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는 단순한 쓰레기에 불과한 그런 데이터였습니다.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 어떤 값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행동들이 연속적으로 연결되고 어떤 것들이 인과 구조를 가지는지, 그런 것들은 우수한 피드백을 통해서 저희가 쌓인 겁니다. 우리가 흔히 웹 2.0이라 불리는 2000년 초중반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용자 경험을 축적하려는 노력들, 이 집단적인 노력들이 결국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빅데이터 시대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대산업의 인공지능을 고도화시키려면요,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 체계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특히나 자원 중심의 관점, 또 시공간 데이터를 관리하고 시퀀스와 시퀀스를 연결시키는 형태의 데이터를 저희가 획득한 다음에 그 데이터에 대한 의미 체계를 갖추려는 부가적인 노력 없이 단순히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로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단독으로 어떤 조그마한 호텔, 그보다 더 사이즈가 큰 식당, 프랜차이즈 이런 데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고객은 계속 무빙 타겟이죠. 어떤 고객은 A라는 호텔에 가고 그 고객이 다시 B라는 호텔에 갈 수 있습니다. 무빙 타겟입니다. 계속 돌아다닙니다. 데이터는 조금씩 흘리고 다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를 모아서 관리할 수 있는 협업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결국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모두 다 파편화된 데이터에 불과합니다. 인터넷이 왜 웹 2.0을 만들었는가? 그거는 저희가 웹브라우저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나 다 가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용자를 중심으로 한 통합 행동 체계가 분석이 될 수 있는 틀이죠. 하지만은 저희가 대부분 서비스 환경에서 얻는 데이터라는 것은요,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얻어지는 데이터. 오프라인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는요, 결합시키기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결합시킬 수 있는 방법은요, 오프라인에 있는 기업들이 협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협력 체계를 만들어서 하는 공조가 되게 중요한 것이죠. 현대산업은 그 문화산업이라서요, 각 나라마다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한국 현대산업을 고도화하려는 노력, 인공지능의 이점을 얻으려는 그런 노력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의 유출입을 보다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 고도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쌓은 데이터가 많으니까 또 데이터를 그냥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를 좀 정리해서 한 군데로 모아놓고 밀어넣으면 그러면 될 것이다. 글쎄요. 서비스 환경하에서 저희가 얻어지는 데이터는 제가 볼 때는 아직 저희 축적도 하기 전입니다. 행동 데이터, 고객과의 행동 데이터를 서로 교환하고 축적하기 위한 협력 노력들이 선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지금과 같은 이런 데이터 이기주의는 좀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너무나 고결하고 가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줄 수 없다. 당신 데이터는 우리에게 달라, 우리는 못 주겠다. 데이터 이기주의가 있으면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현대산업에서의 인공지능 이득을 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데이터입니다. 결국에 저희가 그 데이터도 어떤 데이터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단순히 지금까지 쌓여있는 그림, 동영상, 그리고 리뷰 텍스트 이런 데이터들은 목적이 없는 데이터입니다. 무슨 목적이 없죠? 현대산업에 로봇을 적용하기 위해서 또는 현대산업에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경제적 가치를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들이 누락되어 있는 데이터. 결국 저희가 서비스에서 어떻게 돈을 법니까? 마음을 녹여야 돈을 벌죠.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줘야 돈을 법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지 않았을 때
그것을 리바운드 할 수 있는 전략도 있어야만이 기업이 살아남습니다. 그런 목적이 없는 데이터라면 그걸 인공지능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죠. 결국에는 기승전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제가 참고했던 문헌들이고요.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인상 깊은 말이 맨 마지막에 있는데 기승전결, 목적이 있는 데이터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네, 교수님 강의 굉장히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까 복전에서 말씀해주셨던 그 강의 내용 중에서 소위 말해서 산업의 관점에서는 이제 인공지능의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고객의 입장으로 조금 바꿔봤을 때는 그 하스피탈리티는 사실은 굉장히 인텐저블한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아까 앞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진실성이나 뭐 이런 친절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 뭐 힐튼에서도 로봇이 많이 도입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프라이스 밸류에 따라서 사실 뭐 좀 어떤 그러니까 값어치를 굉장히 많이 내고 호텔을 이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 AI나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입이 되는 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고객 만족에 있어서.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극적 사례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과 이 그림. 자, 로봇이 대응하지 않습니까? 로봇이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대응합니다. 백엔드에 로봇이 있고 이거는 프론트엔드에 로봇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거를 더 좋아할까요? 한 대를 받는다는 입장을 어떤 거를 더 느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시켰는데 저런 배달 로봇이 쭉 음식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임무가 있습니다. 바로 트레이에서 음식을 빼서 여러분이 놔야 됩니다. 식당에서 자리를 잘못 잡으면 음식이 올 때마다 계속 일어나서 여러분 셀프 서비스를 해야 되죠. 그러면 다른 사람은 행복할지 몰라도 이 셀프 서비스 하는 사람은 불행할 겁니다. 내가 왜 이 돈을 주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될까? 혼이랑 대화하는 사람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가 이 돈을 주고 고급 호텔에 와서 이런 로봇과 얘기를 해야 될까? 그 사람에게 스토리를 줄 수 없죠. 스토리를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더 많은 가치는요, 사실은 제가 낸 돈보다 더 많은 품질을 얻는 게 더 많은 가치가 되는 거죠. 마치 패스트푸드를 먹지만 고급 식당에서 음식을 대접하듯이 저렇게 웃으면서 대접해주는 저게 바로 가치를 창출해내는 진실의 순간입니다. 로봇이 저 순간을 다가갈 수 있을까요? 경우에 따라 다를 겁니다. 아마 아무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야밤에, 심야한 야밤에 저에게 음식물을 주는 로봇, 혹은 전혀 아무도 저에게 대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친절하게 저를 지켜주는 로봇, 경광등을 켜면서 사람이 아니라도 이런 데서는 저는 많은 가치를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로봇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접점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비스 시나리오상 사람이 얼마만큼 더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장면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저희가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교수님의 발표를 마치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